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가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아직 그렇게 기업의 권력 부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권력 부분에서 아직 투명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2020년대에 그 글로벌한 위상에 걸맞게 이렇게 좀 현대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게 논란화가 되고 있는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계속 또 말씀을 드렸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로 뜻깊고 대단한 시간입니다. 월간 서준식, 한국을 대표하는 두 경제학자분을 모시고 투자의 대가 경제학자이신 우리 서준식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경제사상사의 또 대가 경제학자 홍기훈 선생님을 모시고 월간 서준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제 인생 잘 살은 것 같아요. 이런 날을 보면은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내 인생의 뜻깊은 일인가. 제가 너무 뵙고 싶어서 막 졸랐잖아요. 같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기쁜 시간이고, 오늘 정말 어떤 지혜의 향연의 장이 진짜 필로소피아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최근에 한국이 참 이슈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 쪽에서는 금투세 이슈가 제일 크거든요. 최근에 정말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저희 업계에서는 광기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 느끼는 게, 우리가 20세기 경제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20세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20세기의 문명화를 만들었던 핵심적인 요소는 그때 세계화, 하나는 세계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그리고 또 기업이 만들었던 기업 연구소, 이렇게 브래드 퍼트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참 신기하게도 기업에 의해서 문명화가 되어 있는데 기업을 인정은 안 하고, 또 뒤에서 기업은 자기 빼먹을 걸 다 빼먹고, 아주 묘한 구조인 것 같아요. 이 금투세 이슈도 그렇고, 금투세 이슈 뒤편에 있는 상법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업을 그렇게 썩 예전보다 좀 나아졌지만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반면에, 근데 기업에 의해서 나라의 문명이 이만큼 발전해 왔고, 근데 기업이 국민한테 녹아들지 못하고,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본주의화, 산업화가 좀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시작됐잖아요.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의 민주화도 아니면 상법 민주화도 늦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도 늦게 쟁취했듯이 그런 것도 조금 다른 나라들 비해서는 좀 늦게 그렇게 지금 이제서야 지금 막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투쟁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저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민주화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올 때는 한국은 기업가 정신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했고 자기를 다 갈아가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좀 규모가 커지고 나니까 이런 기업가 정신이 안 통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세계적 규모를 가진 미국의 기업들을 보니까 기업가 정신도 있지만 자본의 효율성, 그러니까 자본의 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의 힘보다는 기업가 정신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결국 한국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발전을 하려면 자본의 힘이 강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기업가 정신 상태로 그대로 그동안 모양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그 민주주의가 좀 강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대기업이 처음에 추진할 때는 사실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뭐 시장이 작동해서 돈이 벌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다 그거 현실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실제 큰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권력하고 다 항상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대기업이라는 게 처음에 권력하고 그야말로 뭐 정경유착이다 그래서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요.
저는 대기업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이제 2020년대 대기업은 그렇게 음습한 대기업이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권력하고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좀 제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드러내놓고 민주화를 하고 절차대로 합리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권력을 길들이고 권력을 합리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라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가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아직 그렇게 기업의 권력 부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권력 부분에서 아직 투명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2020년대에 그 글로벌한 위상에 걸맞게 이렇게 좀 현대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얘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자본시장 민주주의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우리 서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좀 더 민주화돼야 기업들이 더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성장을 해온 나라가 많고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됐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주장을 했었잖아요. 주장을 했었고, 근데 지금 계속 이게 논란화가 되고 있는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계속 또 말씀을 드렸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검투세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그래서 검투세가 이게 세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진짜 참 전문인이 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 세금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세금은 무엇인가? 예,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게 저는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대충 경제학의 이렇게 여러 분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세금을 적게 내야 된다, 많이 내야 된다,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이슈들은 많이 논란이 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되고 어떤 종류 그래야지 뭐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부 정책이 크게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 이렇게 나뉘는데, 재정 정책은 거의 90%가 세입 정책과 세출 정책이잖아요. 세금으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채권 아니면. 네. 뭐 채권도 일부 그렇죠. 세금과 관련된 그런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걸 다루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잘 못 봤어요. 저는 아담 스미스 예전에, 그리고 리카르도,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 정도는 세금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좋은 그나마 좋은 세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 경제학자들이 이걸 연구한 분들이 없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금투세에 대한 전문가라고는 이 두 분이 오히려 전문가이실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세금의 역사라고 그럴까? 그리고 지금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 문제를 사람들이 자꾸 이 경제학 문제로만 접근을 하는데요. 사실은 정치학의 역사, 국가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게 또 이 세금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 정치나 그 국가의 문제에서 세금 문제 빼면 사실 남는 것도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세금 문제가 왜 복잡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의 논리를 거쳐왔는지 제가 아주 그냥 크게 아주 간략하게 한 세 개의 시기로 나눠가지고 좀 말씀드릴까 해요. 우선 너무 까마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한 16세기 이전 서양 역사를 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원래는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으로부터 이게 수탈을 하고 가져가는 것들은 물론 있었죠. 그런데 단일한 개념으로서의 세금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텍스라고 하면 그게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다 텍스잖아요. 네. 그 개념이 없었어요. 항목마다 다르고 이유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어떤 경제학적인 논리로 정당화가 되거나 되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 때로는 윤리적인 논리로 뜯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금투세라든가 여러 세금을 얘기를 할 적에 이거 하면 뭐 성장률이 어떻게 된다,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계속 돈깨설만 하는데, 세금 문제의 본질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은 국가하고 국민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요 예를 좀 들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그 17세기, 16세기 이전에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지배자들은요, 세금을 정기적으로 걷지 않고 자기 영지가 있었어요. 레메스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영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그냥 살았고, 그 영지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내는 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텍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들이 당신 땅을 경작하고 있으니까 내는 겁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소장료 같은 개념이었었어요. 근데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은 파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벌금이죠, 벌금.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뭐 술 먹고 고성방뇨를 한다든가 이렇게 질서를 어겼다라고 하면은 너는 질서를 어겼으니까는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행목으로 하는 파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각종 시설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영주나 왕들이 뭐 방앗간이라든가 무슨 제철소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요걸 사용하면은 여기에 또 사용료를 내는 게 피였고, 그다음에 또가 뭐가 있냐면 톨이라는 게 있었는데, 통행세죠, 통행세. 그러니까 여기 악명 높았던 데가 그 라인강 있죠, 그 독일에. 라인강은 지나가면은 거기가 여러 영주들이 나눠져 있어갖고 거의 한 몇 마일을 지나면은 또 다른 영주의 땅으로 들어가니까 또 통행세를 뜯기고 또 통행세를 뜯기고 이랬다 그래요. 이게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단일한 세금이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네가 내 시설을 썼으니까 얼마를 내라. 그다음에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를 내라. 그 다음에 네가 교회에다가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11조를 내라.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단일한 세금의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동양도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조, 용, 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게 조세가 있고 이제 노동력을 내는 게 있고 특산물을 내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었는데, 결국 지금같이 통일된 텍스의 개념은 있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이제 두 번째 시기가 되는데, 17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텍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건 왜냐하면 전쟁 때문이에요. 네. 17세기 초, 그러니까는 그 30년 전쟁이 이제 결정적인 때였는데, 17세기 초부터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요거 따로 뜯고 저거 따로 뜯고 해가지고 조달하기에는 이게 너무 하니까 이걸 우리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확 씌워가지고 이게 왕창 뜯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의 계산에 따르면은 요게 그 17세기 이전까지는 지배계급이 가져가는 게 대략, 물론 추산입니다만 GDP의 한 1%, 2% 정도였다가 17세기부터 한 19세기 초까지는 GDP에서 가져가는 게 한 7%, 8%까지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이 전쟁병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그 참고로 그때 보면 이탈리아의 그 작은 그 도시들, 그런 국가들에서 많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요? 세금 같은 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보다도요. 그 이제 나중에 조셉 슌페터가 그 얘기를 하는데, 오스트리아라든가 프로이센 같이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진 나라들 있죠. 그리고 강력한 왕이 있는 그렇죠. 나라. 그래서 상비군을 갖추고 관료제를 갖추고 해가지고 크게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 있죠. 지금 말씀하신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은 전쟁할 때 주로 용병을 썼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대규모 그 금융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로렌조 드 메디치 같은 큰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냈었어요. 그리고 그때 최초로 채권을 발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권이 크게 없으니까 세금을 뭐 거둬들인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자금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그때 최초의 그 국채가 그때 발행돼서 그걸로 조달하고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북부 도시에서 그 국채라고 하는 그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시기가 중요한데 이때부터 유럽 사람들이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돈을 내는 거였고 뭘 사용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군주가 와가지고 전쟁해야 된다고 돈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상당했었어요. 특히 저항이 심한 곳이 어디냐면 프랑스였는데 루이 14세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돈을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계몽주의자들이라든가 이게 중농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금 좀 그만 뜯어라.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헨리 조지라든가 요 신고접화 전통이 생겨나는데 요때 생겨나는 그 전통이 이때부터 경제학에서 세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데 세금을 이런 식으로 많이 뜯어가는 건 비생산적이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을 하는 것도 좋고 뭐 전쟁을 한다 치고 왕이 또 사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게 되면은 생산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가 문제가 되니까 경제학적인 차원, 고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세금 문제를 고려하자라고 하는 전통이 요 아담 스미스 때 중농주의자 때 요 18세기 말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요게 한 그 19세기 초, 20세기 초까지 오는데 요걸 이제 완성시킨 사람이 그 조셉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조세 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서 거의 그 집대성을 합니다. 이 조세를 뜯어가는 국가는 이 조세 뜯어가다 망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세의 합리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이었었어요. 조세 너무 많이 뜯으면 안 되고 사회복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이 경제, 시장 경제가 살아나는 그 역동성을 중심에 놓고서 세금을 정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20세기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 한번 반전이 생기죠. 바로 케인즈 경제학의 등장입니다. 이때 뭐가 보이게 되냐면은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보인 빛나는 업적이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국가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라는 게 역작용만 하고 그 회방만 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완전 고용 수준에서 균형을 도달을 하려면은 국가가 필수 물가계 역할을 한다. 재정 지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케인즈가 이제 밝혀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진행이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복지국가가 폭발적으로 팽창을 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누진세라는 게 나타납니다. 누진세의 구상은 이제 프랑스 혁명 때도 있었고 그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누진세라는 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은 세율을 때리든가 정액세, 네. 플랫텍스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참고로 아담 스미스는 플랫텍스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소득 높다고 세율을 더 높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 누진세를 하질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다쳤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양차 대전이 있었고 복지 국가를 해야 되니까 이 높은 세율에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누진세를 갖다가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 구간에서 이게 한 80%를 넘는 정도로까지 가거든요, 실제로.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죠. 전후 복구 그렇죠.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예. 케인지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예. 누진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누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 세금을 가져가는 폭이 너무너무 확장이 돼서 요게 아까 말한 7%, 8%가 아니라 30%, 40% 막 전쟁 때는 막 50% 넘게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세입이. 그러니까 요거의 정당화 논리를 제공한 게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었었는데 그 전에 경제학자들은 이러면은 시장 경제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거의 기절을 하는 지경이었지만은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다르죠. 세금을 이만큼 걷는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국민 경제의 순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부터 여기에서 케인즈 경제학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 좀 더 자세히 상수를 할까 하는데.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독특한 관점이 하나 중요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아까 공채 얘기하셨는데 1930년대에 누진세 말고 또 국가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하나 생겨나는데 바로 국채 발행입니다. 그 30년대 초에 이 케인즈식의 경제정책을 한 데가 이제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스웨덴도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파시스트 일본도 이제 그런 정책을 하는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세금을 걷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오히려 이제 그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 세 나라 다 공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공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생겨나는데 요 나라들이 저거를 공채를 발행하고 세금을 거두면서 그 다음부터 이거를 옛날 재정학에 있었던 정치적 고려하고 섞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채를 발행하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형평성이 있느냐. 또 세금을 거둘 때도 단순히 세금이라고 하는 게 그 정부가 필요로 하는 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어떤 행동은 위축시켜야 되고, 이를테면 뭐 담배를 핀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사치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정치적 목표는 위에 따라서 어떤 건 위축시키고 근로이용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의 어떤 그 주택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려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고려들 있죠. 이런 것들하고 섞어가지고 풍요하게 다시 한번 그 세금 정책을 하자라고 하는 상황식이 살아나는데 요걸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보통 불러요.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에는 이걸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그랬어요. 공공자금을 조달한다. 그래서 요런 사고방식이 이제 1970년대까지 오다가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른바 70년대에 재정국가의 위기라고 한 게 나타나고 그 재정 적자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큰 위기를 맞게 되니까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나타나면서 다시 균형재정으로 가야 된다. 세금은 무조건 깎는 게 답이고 세금을 깎아야 투자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등등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익숙한 얘기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요약하자면 한 3시기 정도를 말씀드린 거죠. 17세기 이전에 경제 논리하고 무관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정치 행위가 있었던 시기. 이게 인류의 오랜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쟁 때문에 국가가 통일된 텍스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한 17세기에서 한 19세기까지의 기간, 이때는 경제사상에서는 세금은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거둬야 되고 시장 경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경제 조세 사상이 나타났던 시기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세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다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케인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살아난 시기. 이렇게 세 시기 이후에 지금 우리 신자유주의 시기에 살고 있게 된 거죠. 세금이 사실 초반에는 다른 국가와의 대결, 그러니까 전쟁,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세금을 걷었는데, 아까 루이 14세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면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예, 프랑스 혁명이 결국 벌어졌죠. 예, 프랑스 혁명은 결국 안에서부터 골마 터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금을 많이 내면 망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 전에 왕들은 다 세금 때문에 망했죠. 영국 같은, 그러니까 저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도 결국은 세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영국 같은 경우도 그 부르주아들이 세금을 내는 주체였고, 그 주체들의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을 많이 줬잖아요. 의회에도 불러가지고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르주아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재산이나 부를 가지게 되면서 세금을 내는 능력이 생기니까 정치적인 권한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민주화가 된 그런 케이스가 영국이라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귀족하고 시민하고 부르주아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한판 엎게 된 그런 식으로 된 게 또 프랑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르주아에 대해서 애매한 포지션이 되는 게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귀족하고 싸울 때 일반 시민들을 끌어들인 것도 있고, 부르주아가 그 계급이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민이 된 거죠. 근데 정작 그때 가장 큰 갈등은 그 루이 16세인가요? 16세가 남북 전쟁 때 미국 지원하고는 거의 가산 탕진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는데 귀족들은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또 우리한테 내라고? 쟤들한테도 좀 내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은 혁명까지 가게 된. 앞서 그러면 영국에서 그렇게 세금을 걷게 된 것도 그것도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국의 세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영어로는 레비 텍스라고 그러는데, 그 전쟁 때가 되면은 왕이
이거는 앵글로색슨 때부터 그랬어요. 8세기, 9세기 때부터 위탄이라고 하는 일종의 의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야, 전쟁하게 되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 어떡하냐. 돈들 좀 내라. 그래가지고, 이 애걸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호소를 해서 이게 돈을 모았는데 그걸 레비텍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17세기에 이 찰스 1세라고 하는 스튜어트, 스코틀랜드에서 온 왕이 자꾸 프랑스 왕 흉내를 내서 자꾸 절대군주 흉내를 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껐떡하면은 잉글랜드에 있는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을 모아서 야, 그 돈들 내라 이러니까 이 험한 말로 티꺼운 거죠. 어디서 스코틀랜드에서 기어들어온 그 왕이 우리 잉글랜드의 관습을 모르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전쟁 세금을 거두려고 하느냐. 그래서 시비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근데 세금은 보통 종류로 따지면 세 가지 정도로 나뉘잖아요. 소비세, 소득세, 그리고 보유세. 이렇게 저는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내가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어느 세금이 더 많이 걷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세금이라는 거는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도 이 논란을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네. 모든 세금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네. 다 나빠요. 쓰레기 하치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동네에 쓰레기 하치장을 두냐라는 논란과 같은 것 같아요. 이건 어딘가에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처럼 세금도 어느 쪽에 세금을 더 받게 하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다 나쁘죠. 종부세도 나쁘고 소득세도 나쁘고 다 나쁜데 결국은 그게 협의를 거쳐서 어느 쪽을 많이 받고 어느 쪽을 정도껏 받고 이런 거를 잘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금투세 논란도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는 나쁜 세금이야 하면 안 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딪히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웠고요. 네. 저는 이거를 하면서 과연 여기에서 세금 내는 게 맞느냐. 그리고 세금을 내면서 어떻게 협상할 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투세는 도입하되 다른 나라들처럼 배당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넣지 말고 분리과세로 하자. 금투세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서로 이게 조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좀 포기하고 이거는 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조율이 되고 그게 오히려 경제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우리 이런 주장을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유가 좀 그런 데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 더요. 왜냐면은 지금 논란 중에 하나가 되게 심리적인 게 있는데 근본적인 아주 베이스에는 내가 내 사다리를 걷어차. 내가 이제는 부동산으로도 끝났고 내 노동소득으로도 끝났고 어떤 거를 해도 나는 계층 상승 가능성이 없는데 요거 하나 내가 잘하든 못하든 기든이 있어. 운이 좋아서 풀리면 내가 여기서 계층 상승을 하나 해. 근데 요거까지 세금을 물려? 그러니까 난 어떤 느낌이냐면 사다리를 걷어차네.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이미 사다리가 걷어차 있잖아. 대주주한테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시장이 전개되고 소액주는 분리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차? 이런 어떤 억울한 심정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 교수님 저도 당연히 억울하고 저도 당연히 억울한 심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 재산이 대부분인데 그런 양도세까지 물게 되면 억울하죠. 하지만 그게 어차피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은 그 대신 얻을 걸 얻는 게 그게 저는 입장이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가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배당 소득세를 종합과세에서 단순히 금투세를 옮겨서 세율 조정을 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국가로 기업 문화로 주식시장 문화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우상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언제 배당을 주냐. 지금도 안 주는데 그때 된다고 준다고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느냐. 차라리 그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런 포지셔닝을 흔들어주고 없애줘야만 주가가 근본적으로 오르는 거지 단순히 얘네들이 배당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닐 것 같다. 물론 상법 개정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세금 문제만 국한해서 본다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50% 이상이
배당 소득세의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그 돈을 왜 자꾸 유보를 해가지고 그 유보한 돈으로 이상한 짓 해서 빼먹고 하는 짓을 왜 하나요? 배당을 해주면 되지. 근데 배당을 안 해주는 이유가 그 배당하는 순간 반이 세금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자기한테는 경제적인 이득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해. 배당을 안 해줘. 그리고 이게 회사에 있는 돈 요거는 내가 어떻게든 이용을 해서 뭐 자회사를 만들다 이제 별의별 방법이 다 있었잖아요. 거기로 해서 이렇게 빼먹겠어. 왜? 세금이 적으니까. 근데 만약에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로 해주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하자는 거예요. 일본처럼. 그렇게 한 15%에서 20% 정도의 분리과세를 해주면 대주주가 이거를 유보할 이유가 없어요. 그 유보한 돈이 별로 없으면 투자할 돈하고 남는 거는 배당을 해준다면 그 이상한 짓 할 요인도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또 하나의 반론을 하나 제가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대주주와 소액주주와의 격차가 벌어진 결정적인 요인은 또 그러면 상속세가 아니냐? 왜 이 대주주들이 이런 회사를 비비고 붙였다 띄었다 자회사를 만들고 또 저기 일감을 몰아주고 온갖 이 편법들이 있으면서 자식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상속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상속세만 50% 60% 되니 뒤로 돌려가지고 그다음 터널링 해가지고 뭐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는 거니 결국 그 상속세 때문 아니냐. 그게 유보한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걸 상속해 주려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배당 다 해주고 나면 상속해 줄 자산도 줄어드는데 상속세 이슈가 상당히 적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게 토막 상식 같은 건데 그 토막 피케티 책에 읽어보면 재미난 얘기 나오는데요. 이 누진세를 갖다가 굉장히 세게 하니까 우리가 그거 사후 분배가 개선된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배분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사전 분배도 개선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상속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고액의 그 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어차피 이거 큰 돈 벌어봐야 또 큰 돈 상속해봐야 세금 왕창 내버리고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예 그 전부터 다 써버리거나 축적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다가 오히려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배당세율을 낮춰서 금투세로 넘겨서 배당세율을 낮춰주면 배당으로 먼저 다 뽑아먹기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상속이 어그러지는 일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주주들의 행태 자체를 바꾸는 것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근본적인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신 건데 행태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매질을 해서 바꾼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행태를 바꾸려고 하는 그 인센티브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속을 하려고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한다든가 이런 동기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들리는 거죠. 예. 네, 제가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던 얘기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세금 문제를 자꾸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치 공동체에서의 서로 간의 의무와 권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랑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거는 이 경제적인 효율성이라고 하는 돈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두 가지의 방정식을 함께 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주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금투세를 안 한다,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은 도대체 당신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무슨 특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길래 그런 특권을 누리려고 하느냐라는 불만을 당연히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게 아니라 이것 자체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뭔가 정당화가 돼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적에 주식시장의 효율성 차원에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뭐고 누구도 잘 하지 않았던 질문을 좀 던져볼 때가 됐는데 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에 갖는 의무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어떤 식으로 자본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느냐.
그 질문을 그게 굉장히 큰 질문이거든요. 네. 그 질문을 던져볼 때가 저는 지금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실전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라 전체의 미래 발전을 봤을 때 그럼 어떤 한국에서의 어떤 영역이 잘 될 때 한국이 더 잘 될 것인가를 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지금 유럽이 꼴탕에 빠지고 미국이 저렇게 화랑을 하는 것은 전 자본시장의 어떤 역동성이 가장 큰 것 같고 자본시장의 역동성이라는 건 사실 기업이라는 비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역동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기업 시장은 좀 이상하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서 글로벌한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반드시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부스팅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엔진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현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그래 자본시장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뭐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가지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금으로도 리턴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은 왜곡돼 있다. 어떤 측면에서 왜곡돼 있냐? 토지 자본 쪽으로 모든 자본들이 8할 이상이 토지 자본으로 가 있지 기업 자본이 활성화됐느냐? 전혀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금투수에서 이제 뾰루통하게 되는 이유는 아니 부동산은 계속해서 지원 대책이 끝없이 나오고 가격을 계속 올려주고 그래서 부채 문제하고 같이 사회에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르는 이런 암덩어리를 키우는 것 같으면서 자산을 키우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쪽은 나중에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여기서 뭔가를 뽑아 먹으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느낌은요. 예. 예. 그래서 좀 그거하고 또 세금하고 좀 제가 연관을 시켜보면요.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그리고 헨리 조지, 그런 분들,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까지 그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괜찮은 세금은 토지에 부여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유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를 케인즈주의자들은 어떤 얘기를 따로 안 했어요. 근데 따로 안 한 이유가 이미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따로 그거는 내가 이견이 없어.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 적어도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자유시장주의자든 케인즈주의자든 토지에 부여하는 세금이 가장 자본주의의 발전에 굉장히 그래도 유효한 효율적인 세금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동의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사실은. 아, 그렇군요. 언론이든 정부든 네. 그런 쪽에 전혀 공감대가 없잖아요. 그건 참 흥미로운 얘기네요. 말씀이네요. 왜냐하면은 그 좌파 경제학자, 우파 경제학자들이 유일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프리드먼이 토지 보유세를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를 요구했죠.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게 제일 비효율적인 저거니까 이건 반드시 과세 대상이 돼야 된다. 프리드먼 세금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그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아주 왼쪽에 있었던 헨리 조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당연히 그걸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합의가 분명히 존재하는 드문 지점인데 이게 부각되지 않는 거는 좀 참 의미스러운. 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경제학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땅밖에 없어서 그래요. 재산이. 아니 뭐 좋아요. 그럼 공무원분들은 네. 뭐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네. 뭐 안 하는 이해를 한다 쳐요. 경제학자들은 저는 그래서 다른 그것도 알 것 같아요. 그게 논란이 있나? 주식이 너무 어려워 돈 벌기가. 주식으로는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워.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감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 문제를 이성적으로 뚫고 이성 문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정 문제에 다 걸려가지고 주식에서 제대로 돈을 못 벌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토지는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다 토지 가치가 올라가. 인플레이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걸 실전에서 한번 봤냐면 어떤 택시 운전 기사분의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해서 얼마나 큰 돈을 벌겠어요. 뭐 400~500만 원 벌려면 입에 단내 나게 하고 목숨 걸고 운전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근데 그분이 옛날에 근검 절약하면서 열심히 모았고 집 한 채를 산 거예요. 집 한 채 살 때 뭐 1, 2억 좀 샀겠죠. 한 10몇 년 전쯤이니까. 근데 그 집이 지금 뭐 10억? 12억?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게 자기한테는
그때 그렇죠.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분만 이렇겠느냐? 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네. 관료 거의 관료도 마찬가지고, 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토지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네. 왜냐면 저도 제가 우리 서준식 교수님의 일종의 제자로서, 네. 저도 이거 주식이 잘 되고 이 자본시장 활성화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완벽하게 동의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살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으로 기술을 익혀서 주식으로 돈을 뭐 어느 정도 벌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도 이쪽은 뜀박질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큰 이거 키다리 아저씨가 뜀박질 하는 것처럼 네. 성큼성큼 가고 네. 왜냐하면 모든 사회의 에너지가 저쪽으로 집중돼 있으니까 여기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다 갈아 넣어도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보면 거기와 별 차이가 없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아 근데 저는 그래도 그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리카도의 경우에 네. 이 사람이 영국에서 굉장히 큰 지주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치명적인 그 손해가 될 곡물세 철폐를 갖다가 강력하게 외치고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한 대로 뭐 고위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큰 경제학자들 그래서 이분들 먹고 살기 힘든 분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잘 살아도 아니 집이 뭐 50억짜리 100억짜리도 나 내일 죽겠어 막 지금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나 30억짜리 지금 집에 사는데 저 옆집이 80억 됐어. 나 우리 너무 가난해.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이 리카도의 예를 따르지 않고 진짜 지금 말한 그런 식의 논리로 가잖아요. 패싸움밖에 벌어질 게 없어요. 땅이 있는 사람이랑 땅 없는 사람이랑 패싸움하는 거 말고 무슨 이성과 논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쪽을 조금 생각을 하고 연구를 좀 더 하시고 그리고 가설 검증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럼 토지의 세금 좀 더 많이 걷자 이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두 분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리카르도 밀턴 프리드먼 그분이 주장한 거를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좌파 경제학자 아닙니다. 프리드먼이 얘기한 토지 보유세라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너무 두 분을 난처하게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세금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던 게 그런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정말 그러면 다른 이견을 연구해서 주장한 경제학자들은 잘 없다는 거죠.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거는 렌트기 때문에 좌파 우파의 합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대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우파든 좌파든 경제학자들은 그래 학자로서는 이 주장을 그럼 당연히 할 수밖에 그럼 없는 학자들이 거죠.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 한국에? 아니 주장하는 학자들은 있잖아요. 예. 네. 저 부동산 학과에 계신 분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접했었던 어떤 글에서는 최근에 한 1990년대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랑 금융 시장이랑 워낙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이제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 그 토지를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또 좀 들어볼 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헨리 조지라든가 프리드먼 같은 사람들까지 쭉 토지를 얘기를 할 때는 토지라고 하는 건 그냥 죽어 있는 어떤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그런 종류의 물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동산하고 금융이 결합이 된다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다른 자산이랑 별로 차이가 없게 되는 건데, 여기 되는 건데,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거나 이거를 접근할 때도 있었던 그런 고전적인 경제 이론 말고 일반적인 자산 시장에 대해서 뭐 주식에 대해서라든가 또는 뭐 보험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접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건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는 이제 항상 우리가 자본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돈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자본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너무 토지로 자본이 많이 흘러가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든 예. 좀 막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막아야 되는데 예.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금투세 뭐 안 돼 이 문제보다는 그 세금에 대한 주제가 그 우리나라가 보유한 토지의 시가나 토지의 비중, 그 자산의 비중에 비해서 토지에서 거쳐들이는 그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거를 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예. 엄청 작지 않아요? 엄청 작은 걸로 저도 알고 엄청 있는데요. 작아요. 예. 저기 세금 1년에 2번인가 한 번 낼 때마다 토지세, 주택세 낼 때마다 네. 깜짝깜짝 놀래요. 요거밖에 안 되나? 웬 껌값이야? 예. 예. 사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야? 막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굉장히 조금 내던데. 예. 사실은 우리가 국부의 80%가 이제 부동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 국부의 40% 정도가 부동산인 나라에 비해서는 그 부동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한 2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 예, 비중이. 예. 근데 두 배는 아니고 1배도 잘 안 되는 걸로. 훨씬 적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또 이제 지금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요. 우리나라에도 약간 지금의 보유세 같은 개념의 세금을 시도를 엄청 했었잖아요. 예, 예. 조선시대에. 예. 그게 광해군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그 숙종 때 전 국토로 100% 그렇게 시행한 그런 세금이 있는데 그게 대동법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동법이 보면 이게 그 농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주로 그 양반 쪽에서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보유세 못지않게 저항이 엄청 셌었죠. 저는 제가 네네. 알고 있는 대동법은 그러니까 네네. 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하게 복납이라든가 진상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품목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포목으로 통일하는 그게 쌀로. 대동법의 쌀. 예. 쌀로 통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세금을 부여하는 그 부여 대상자가 그게 일반 그 서민들에서 그 농지를 보유한 자로 옮겨가는 그 측면이 있었군요. 그런 그 법이었거든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저항이 있었죠. 양반 세력들로부터.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보면 뭐 태종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 하다가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누구의 아버지고 이런 것도 잘 못 외우는데 이거를 완전히 대동법을 실행을 성공한 왕이 숙종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집사람한테 야 숙종이 그 장희빈 맞죠? 장희빈하고 뭐 그 왕비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그 말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대동법을 가감하게 실행해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뭐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 저항을 그 관료들의 저항을 어떻게 그걸 이겨냈지? 하니까 제 집사람 얘기가 그런 그 장희빈 그리고 왕후가 문정 왕후인가요? 그 왕후를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과정과 함께 그런 관료들을 다 처단을 시키고 힘을 약하게 하고는 왕의 힘으로 그걸 전격 실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거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 세금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우리 서민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그러면 숙종 다음에 는 좀 사람들이 잘 살았겠네? 조선 경제가 좀 좋아졌겠네? 이렇게 물으니까 숙종 다음에 왕이 영조 정조 시대예요. 영조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조 정조 시대가 우리나라의 태평 성대 시절이었잖아요. 시절이었고 저는 그게 뭐 영조와 정조가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펼쳐서 그런 일이 그렇게 잘 괜찮은 그 르네상스 시기가 있었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 숙종이 실행한 그 대동법의 영향이 그 다음에 그 경제에 조선시대 경제에 계속 좀 연결이 돼서 크게 영향을 줬다. 좀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그건 뭐 최근에도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토지개혁,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이 그렇죠. 북한에서도 네. 있었고 네. 우리 남쪽에서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경제가 활력 있게 네. 막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것도 그것도 굉장히 같은- 모범적인. 그렇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헨리 8세 토지 개혁으로 네. 뭐 그렇게 뭐 최초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된 그 디딤돌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예, 좀 세금을 어떤 세금에다 하면 뭐 경제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뭐 이런 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보면 그런데 왜 괜찮아지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자꾸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을까? 또 그런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면 정조 이후에 완전 그러니까 영조가 좋은 정책을 뭐 많이 펼치고 뭐 그런 걸 했지만은 아주 그 어린 왕비를 돕고 그때부터 엄청난 그 외척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그렇게 계속 잡게 되면서부터 정조가 죽고 나서는 그 대동법이 점차 이제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세금과 함께 그 경제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본다면 저희 세 명은 이제 편집 잘해주시겠죠? 토지 카르텔한테 이제 지켜가지고. 아주 정통으로 찍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지금 추세가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로 가는 예. 과정이 그냥 확정을 지은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 카르텔이 서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암묵간에 만들어진 카르텔 같아요. 저건 정말로 거대한 암묵간의 카르텔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예, 것이다. 그러니까 손발이 척척 맞아가지고 예. 진짜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예, 손발이 예, 척척 예, 맞아.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의 논지로 잠깐 돌아가겠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에 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셔도 할 수 없는데 뭐 이런 자리에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겠어요. 네. 원래 경제학을 정치경제학이라고 옛날에 불렀었는데요. 이거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단안을 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경제를 설계할 거냐. 사람들이 다 부동산으로 부를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 집값 투기나 하면서 자본시장은 이상한 일이나 벌어지고 있고 자금 왜곡이나 벌어지는 이런 후진 형태의 경제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근로의욕을 심어주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심어주면서 토지라고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넓고 생태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로 갈 거냐라고 하는 아주 정치 철학적인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가지고 정치가가 됐든 국민적인 합의든 어떤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경제학과 교수들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답을 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두 번째 문제로 가기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우리 경제 구조를 바꾸자. 그래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고 자금과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방향은 최대한 줄이고 이걸 건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하자라고 하는 당위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세우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1970년대 80 이전까지는 이른바 스테이츠만, 그러니까는 그냥 나쁜 의미의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건강한 상식이었는데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쪽이 경제 성장에 유리하냐라고 하는 그 짜잘한 숫자 계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저는 경제학자라기보다도 정치경제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경제학자가 가지는 답답함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세세한 숫자와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떠한 부분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정치 철학과 도덕 철학의 차원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구조를 짜는 게 올바른 경제에 나아갈 방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지금 부동산이냐 자본시장이냐 이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건 정치경제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네. 약간 뜬금포로 대학 지역 분할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 분할로 그 사람을 그 입학시키자. 예. 예. 그게 해법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뭐 충정은 이해가 가요. 뜬금포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그분도 그 고민은 하신 거죠. 이 부동산 때문에 망했다, 이 가계부채 때문에 망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니 저는 그게 얼마 전 얘기잖아요. 네.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왜 지금 한국은행장을 너무 좋아하는지 알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하여튼 제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 부동산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철학이 저하고 너무 동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예, 저는 약간 뜬금포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나는 그건 떠나서 어쨌든 그분의 생각과 그 말씀은 저는 거의 뭐 100% 동의하는 그런 저는 그게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고양시킨 이유는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미래 발전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일부는 맞고 왜냐면은 저는 아예 산학으로 연계돼서 지역 분할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구체적인 방안은 또 있겠죠. 예를 들어 반도체가 이천,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용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기업이 있으면 거기다 아주 훌륭한 반도체 학교를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조달이 되게. 그럼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반도체 특화 대학으로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을 시켜줘야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그 학교 가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 지역 분할로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뭐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아까 그 좀 뜬금포라고 그러셨지만은 저는 그 충정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제가 그분 잘 알지는 않는데 저희 뭐 학교 은사님이시긴 했는데 그분이 2010년대 초부터 계속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계부채 얘기를 하셨거든요. 2010년부터? 이게 아주 오래됐어요. 그분이 이제 아마 IMF에 계셨던가 그때. 맞아요. IMF에 계셨어요. 그때 계셨죠. 그때 이제 아태 지역 책임자였는데 한국 경제는 이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큰일 날 것이다. 이미 큰일 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의 내수, 이 경제 문제는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자의 그 안목에서 보자면은 이 가계부채의 어떤 그 암적 존재라고 한 게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0년대 초부터 이분은 계속 한국은 가계부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근데 가계부채의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레버리지를 있는 대로 땡겨갖고 부동산에다가 몰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한이 맺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은 뭐 전혀 뜬금포는 아니겠죠. 근데 지금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거시경제의 역동성이 지금 부동산을 갖다로 어떤 그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그 자금의 흐름에 어떤 역동성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가계부채만 늘리고 지금 정체 상태를 낳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를 바로잡는 게 제가 보기에는 큰 차원에서의 재정개혁이고 세제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짜잘하게 금투세 하나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이 부동산 지금 종부세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저는 답답한 게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좀 불만이 있는 게 아니 자꾸 너무 얘기의 그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이거를 뭐 깎아주면은 뭐가 어떻게 되고 뭐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이런 계산들을 하고 앉아 있는데 아니 지금 무슨 이익 집단들 대변하려고 지금 여의도들에 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국민경제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세제개혁이고 재정개혁인데 거기서 그 고민을 안 하고 지금 얼마 올라간다 내려간다 수익률 계산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국민경제의 구조 전체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으로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보유세도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큰 틀에서 생각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그 많은 그 시민들이
부동산의 화려한 가격 상승 이걸 쳐다보고 있지만은 그 뒷면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요가 지금 부족해지고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 같은 것도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에 이 많은 것들이 거기에서 파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를 좀 그런 거를 감안하여서 모든 거를 그렇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 해야 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제 옆에 이제 월급을 아주 잘 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부동산을 좋아해서 부동산을 질렀단 말이죠. 월급을 아무리 벌어도 월급만으로는 못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빚을 상당히 진 거예요. 고액 연봉자. 고액 연봉자가 돈을 못 써요. 점심 밥값 치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고액 연봉자가. 저는 자본주의에서 부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부자들의 역할은 충분히 소비해야. 왜 부자의 정의를 제가 내려보면 자급자족 어느 정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이상의 잉여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부자라고 하는데 그 잉여 재산을 충분히 사회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잉여의 부를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생산 쪽으로 연결이 되게 하고 소비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고 아니면 이제 일부 기부 활동을 통해서 예.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남들보다 더 못 잉여 벌었다.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벌고 싶어하고 네. 계속 레이스예요, 레이스.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 상위 20%가 우리나라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잘 사는 분들이 부채가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잘 사는 분들도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비할 여력,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다 부동산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안 되면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예. 그렇죠. 예. 예. 요즘 그런 저녁에 상황이죠. 한가합니다. 저희 한가하죠. 저녁에 한가해요. 오늘 식당 예약했거든요. 예. 안 오시면 벌금 내셔야 됩니다. 아, 이러더라고. 그래요? 아마도 우리 외에 손님이 별로 없을 거다. 아, 그렇구나. 예. 그 정도로 한가합니다, 요즘에. 그런 유효 수요를 위해서 20만 원 지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앞서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다른 곳에 이런 정책들이 그러니까 나와야 되고 네. 예, 그게 더 비효율적이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여튼 고치는 게 우리가 앞으로 근데 부동산이 상당히 주식에 비해서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땡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의 규모가 주식 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 총 신용 잔고 해봐야 예. 20조 남짓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식이 지금 흔들릴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인구학적 구조의 위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덧붙여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장땡이다. 요게 답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해오는 거는 굉장히 좁은 규모의 경제학적인 어떤 돈 계산에서 나온 생각인데 사회의 구조 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생태 위기가 있고 도시라고 하는 것의 구조적인 위기가 있고 인구학적 위기가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몰빵 구조의 경제 구조가 과연 이게 시스테믹 리스크가 없느냐라고 하는 걸 누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시스템 리스크가 나오죠. 시스테믹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왜냐면 부채가 없는 게 아니고 예. 자본만 녹으면 상관없지만 부채는 안 녹잖아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서울시 한복판에서 지금 이렇게 아주 좋은 뷰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땅값이 너무 비싸고 지금 이 손을 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서울이라는 데가. 근데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 지금 이 상태로 놔둬가지고 21세기형의 어떤 생태형 도시로 만든다든가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일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다 서울에 몰려 있는 상태가 되면은 다 같이 동반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좁은 의미의 돈 계산으로 한번 볼 게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10년, 30년, 50년의 관점에서 국가 개조의 차원에서 봤을 적에 이게 건강한 구조냐
어떤 시스테믹 리스크가 없느냐. 이 시스테믹 리스크가 한번 발생하면 그건 계산도 안 되고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지금 망하게 되는 거니까 원래 정치가들이라든가 큰 구조의 설계자들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세금이라고 하는 제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은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지난 한 2, 30년 동안 경제학에서 벌어진 추세인데 세금 얘기하면 다 0몇 % 이런 숫자들을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세금은 그게 아니고 세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구조를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거짓담론이고 정치경제학이거든요. 이 정치경제학에 대한 사고문은 따라지고 그래서 이 시스테믹 리스크를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우리가 큰 방향으로 10년, 50년 이렇게 잡아갈 거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이 조그만 숫자 가지고 2년 전에 결정했던 거를 2년 있다 뒤집고 이러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절망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요즘 좀 이제 그런 계획 없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 요즘 세수 결손 네. 이렇게 뭐 작년 올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세금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거는 지금 금투세보다도 혹시나 이러다가 소비세를 건드리면 어떡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높아요? 그러면 저는 그 부가가치세 인상은 소비세 인상은 바로 물가의 인상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일방적인 그렇죠. 물가 인상이에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크게 타격을 주는 예. 저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금투세 이런 문제보다도 사실 그게 저는 더 걱정이에요. 세금은. 이게 내수 경제가 굉장한 타격을 입겠죠. 네. 그 소비세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물가 오른 만큼 그만큼 더 증가해야 되고. 예. 그런데 과거 일본은 원래 소비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잘 나갈 때 힘들어질 때 이렇게 소비세를 올리더라고요. 예. 지금 한 10%? 네, 과거에 5%인가 거의 없을 때도 소비세가 있어서 참 좋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소비세가 꽤 올라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 서민들의 그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네. 모습을 우리가 좀 관찰할 수도 있어요. 소비세는 모든 대중에게 걷는 가장 보편적인 그렇죠. 세금이고 가장 광범위한 세금이고 간접세. 예,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큰 세금. 네. 그리고 진위계수를 가장 나쁘게 하는 그렇죠. 세금이고요. 예. 예. 네. 이게 여기에서 조금 다른 대안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참고로 아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일파가 생각하는 아주 재미난 사고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그러죠. MMT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그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제기하는 관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뭐냐면은 이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 재정은 그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권 국가는 기본적으로 파산하지 않으니까 균형 재정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그렇죠. 대신 세금을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냐면은 도덕적, 정치적, 철학적 관점에서 어떤 행위가 더 장려할 만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하는 세금의 항목을 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냐면은 소비세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라면 값이 일방적으로 오른다든가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냥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만은 아마 이거 나가면 제가 좀 두드려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어떤 세금을 했으면 좋겠냐면 사치세를 한 200% 매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살 사람은 한 3천만 원 내고 살아. 왜냐면은 저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타격이 너무 센. 그렇습니까? 1,000만 원짜리 핸드백 사시나요? 농담이고요.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사치세다 지금 그 소비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일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 가게 되면은 생필품이냐 뭐냐에 따라 가지고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좀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로서리 같은 데 가가지고 완전히 식자재를 산다 그러면은 그 간접세는 거의 없다시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사치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세율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지금 너무 이번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세수 결손 문제가 좀 너무 걱정이 되고 틀림없이 간접세를 건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악의 경우에 건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방식이라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차등화
하는 방식이라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보통 걱정한 거는 아마 내년 초쯤 되면 한 100조 정도 결손이 날 거다. 누적되는 게 100조 정도 날 거다. 결손되는 게 지금 벌써 누적된 게 70조, 80조 이랬거든요. 우리 1년 예산 650조인데.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거는 별의별 이유를 다 해가지고 이게 깎아버렸잖아요, 세금을.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뒤집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한 번 명분을 가지고서 깎았던 세금을 어떻게 다시 또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져올 충격과 여파가 뭐냐, 이런 데에 대한 걱정도 있죠. 근데 소비세를 올리기가 저항이 오히려 없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은 크지만은 그거 가지고 막 난리치는 사람은 다 자기 계좌에서 빼가는 게 아니라 물건값에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데 그래도 제발 소비세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보면요. 아까 그 정치적인 타격은 엄청날 수가 있어요. 그 캐나다에서 1992년에 그 브라이언 멀론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연방세라고 하는 소비세를 하나 더 붙였거든요. 완전히 세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도 그 소비세 들였잖아요. 네. 자민당이 그때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네. 아마 지금 정권도 소비세를 만지작거리다가도 그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죠. 일본의 민주당. 일본의 민주당. 죄송합니다. 네, 민주당이 한 번 정권 잡았다 그거 올리고 영원히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가 완전히 저렇게 해버렸죠. 오늘 두 경제학자분을 모시고 아주 원론적인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에서부터 우리 현대 한국에 그리고 지금 서울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저희 증시각도의 TV의 범위는 훌쩍 벗어나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없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채널이지만 이게 큰 채널 가서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였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한 번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관계가 여러 개 있지만 이해관계는 이해관계대로 그러나 나라의 전체 운영과 그다음 미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같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하고 멋진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서준식 교수님, 홍기빈 선생님께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 같은 작은 채널에서 이렇게 엄청난 단문을 담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세 명이 처음으로 모였었는데요. 월간 서준식 코너 덕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서준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주신 홍기빈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